여러분 그냥 말이 미친 듯이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지라고만 체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건 그냥 특강이고 복습하기 위하고 환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하자 약간 그런 기억을 환기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셔도 일순환해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빨리 쉬시게 다른 공부 노동법 하시게 라고 빨리 하는 거니까 4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4시에. 왜냐면 일부 청구 상계는 할 게 없어요. 상계가 더 중요한데 상계가 이미 우리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2개가 아예 5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상계는 그렇게 크게 정말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남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나오면 아 이건 조금 신입칙 위반이 아닐까 싶어서 정리는 해드립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려요. 해보겠습니다. 일부 청구. 일부 청구가 나오면 최대랑 마찬가지로 일부 청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법적 성질. 근데 저는 법적 성질이라는 말보다 이게 허용 여부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용 여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법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만 허용 여부를 한 단계 먼저 검토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제 책에다가 쟁점 답안지 맨 뒤에다가 기타 쟁점이라고 해서 일부 청구에 관련된 내용들만 싹 모아놨어요. 일부 청구는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가 좀 애매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허용 여부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부만 왜 청구해? 다 해. 다 해. 왜? 다 해라. 그 부정설입니다. 왜요? 야, 한 번에 다 끝내야지. 뭐하러 쪼개가 청구하냐. 부정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분쟁의 이례적 해결. 분일해라고 적겠습니다. 분쟁의 이례적 해결. 야, 한 방에 해. 뭐하러 쪼개냐. 그 다음에 긍정설 뭐예요? 야, 그럼 원고 자유지. 그럼 원고 자유지. 권리 행사 자유지. 처분권주의 모르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의 자유더라. 그래서 이게 맞아요. 왜요? 우리 처분권주의 따라서 처분권주의에 비추어가지고 원고의 자유더라. 원고의 자유더라.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법적 성질을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뭐예요? 아, 분쟁의 이례적 해결상 일부 청구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처분권주의, 원고의 자유상 이게 허용된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하고 한 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전 정말 그 한 문장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인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요? 일부 청구에서 무조건 핵심은 소속물입니다. 소속물. 제가 아까 이거 일례로 쭉 썼을 때 소속물 하나 적어 드렸잖아요. 그 소속물이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중복 소재기에서 또 소속물이 문제가 될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기판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변경에서도 문제가 되고, 뒤에 상소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돼요. 핵심은 요 소속물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 그 일부 그러니까 뭐 학설 이름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그 일부만 소속물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 전부야라는 견해가 있을 거고, 야 명시했으면 그 명시한 부분만 이라고 명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쟁점 답안지에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굳이.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소속물 일부야. 왜요? 원고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으니까. 아니야. 분쟁의 이례적 해결상 전부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명시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는 뭐 절충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조화롭게 고려할 때 판례 명시설이 타당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볼까요? 여러분들 일부 청구의 법적 성질은 요거 4줄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안 해드립니다.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속물의 의 및 소속물 이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소송의 객체 내지 심판의 대상을 소속물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오른쪽 판례는 하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주장을 소속물로 보더라.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속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더라. 그리고 핵심은 일부 청구의 소속물. 요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기판력과 관련된 판례인데 소속물은 전부다라고 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드립니다. 가분채권, 금전채권. 여러분들 금단통 해가지고 가분채권, 금전채권입니다. 가분적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했대.
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명시적 일부 청구가 아니라 묵시적 일부 청구가 되는 거네요. 그럼 묵시적 일부 청구는 저 판례에 따르면 뭐가 될까요? 전부. 그러니까 기판력은 나머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묵시적 일부 청구를 해놓고 판결을 확정 지었어.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어떻게 내가 1억 중에 7천만 원 청구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명시를 안 해가지고 묵시적 일부 청구가 되어버렸네? 3천만 원 청구 못하는 겁니다.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기판력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중복소송 금지 문제가 되겠죠. 당사자는 동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당사자는 이 원고가 피고가 되고 그 원피고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동의를 할 거예요. 다만 소송물의 동일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밑에 똑같이 의의 및 요건 계속되어 있을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59조 써주시고 당소계,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계속 중 별소 제기 요건 갖추어야 한다. 취지는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더라 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써주시고 다만 일부 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이 동일한지 문제가 되더라 하면서 여러분들 밑에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소송에서 이 전 소송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했으면 그 특정된 애만 소송물이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송물의 동일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제기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 밑에 3회, 4회, 6회는 변시거든요, 여러분들. 나올만 하다. 이제 변시에서 객관식으로 3회, 4회, 5회, 3, 4, 6회 3번 연속 나왔으면 나올만 합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시그널이 돼요. 객관식은 그럼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만 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A, B, C, C급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것도 우리 선택형, 변시 선택형, 변시 사례형, 변시 법모, 변리사 시험 이 정도 검토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우리 시험 한 10년 전에 나온 거 10년 전 또는 11년 전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재기의 실체법상 효과도 넘어가겠고요. 이거는 여기서 내야 됩니다. 여기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부 청구, 일부 청구만 볼게요. 일부 청구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다만 어렵지 않거든요. 볼까요? 일부의 청구, 괄호치고 특히 일부를 특정하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머지는 중단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핵심은 취지로 보아서 전부 판결 구하는 것이면 이거는 전부의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청구를 실제로 확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처분권주의, 이젠 처분권주의 정도는 한번 나올 법하죠. 왜요? 소송물이 문제가 되니까. 처분권주의는 여러분들 그 두 줄은 꼭꼭 쓰셔야 돼요. 두 줄은 꼭꼭 쓰셔야 됩니다.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로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절차를 떠올리시면 절차 이니시 시작하는 사람들 뭐예요?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가지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개시, 그 다음에 끝내는 거 소취야, 청구 인락, 포기 인락, 그 다음에 화해, 종결. 요거 그냥 세트로 갖고 가자. 세트로 갖고 가면 203조 펼치시면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있어요. 203조. 이렇게 섞어 쓰시면 처분권주의 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기, 그 다음에 종결이라는 그 청구 포기 인락, 화해, 취하 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처분권주의의 의의가 싹 정리가 되더라.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막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그래서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소송물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되고요. 질적 동일, 양적 상한의 초과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써주시면 좋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보통 목차에다가 집어넣어요. 목차에다 집어넣어서 그럼 내가 본문에다 안 쓰고 목차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해당 문제가 될 때. 다음 넘어가면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민법 시간에 오늘 한 건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 우리 민법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소송의 종류, 기판력의 범위 이제부터 나오죠. 기판력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기판력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유효, 확정, 종국 판결이라는 요건, 그리고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취지. 그러면 의의는 뭐다? 그럼 법적 구속력이다. 그냥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불가쟁, 불가반의 법적 구속력이다. 법적 안정성을 취지로 한다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사실관계에서 판결 A소가 확정되었으니 유효한 A소가 확정되었으니 기판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목차 하나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일부 청구에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객관적 범위입니다. 객관적 범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판례는 일부 청구와 기판력의 관계에서 일관해서 명시적 일부 청구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즉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 나머지 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명시할 때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뭐예요? 묵시적 일부 청구하면 소송물은 전체다. 전체. 소송물은 전체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걔만 소송물이 되고 걔만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전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라는 객관적 범위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양과로 2번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뭐 명시하는 방법 이런 건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병합소송 기지전을이거든요. 청구의 변경. 요거 넘어가시고 요건 정도는 요것도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주로 청구의 변경이 문제될 때 내용이 되겠지만 핵심은 이 2번. 그 다음에 밑에 상소심의 상소의 이익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반괄호 1번과 반괄호 2번 가운데 있죠. 아라비아 숫자 2번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두 개는 이제 나올 법합니다. 일부 청구에서 충분히 나올 법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는 일부 청구와 청구의 변경과 부대 항소를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밑에 거는 기판력이랑 그 다음에 상소의 이익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1번은 이 올해 변시에 나왔어요. 위에 거 양괄호 1번은 올해 변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이 부대 항소라는 거를 못 뽑아내가지고 많이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와야 이거 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갑이 을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그 청구 그 본문입니다. 본문.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청구 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명시적 일부 청구니 묵시적 일부 청구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피고 얘가 패소한 거예요. 왜요? 원고가 전부 승소했거든요. 원고 전부 승소. 그러면은 여러분들 판결의 주문을 기준으로 패소한 얘가 그 항소를 한 겁니다. 얘가 이제 항소를 했으면 항소하고 나서 얘가 청구를 확장하는 거야. 청구를 확장. 알고 보니까 얘가 일부 청구를 했던 애입니다. 이게 1억 중 처음에 7천만 원만 7K라고 적을게요. 이거 킬로 해가지고 1000 그 단위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씁니다. 7K 하면 1000이라고 읽어주세요. 그냥 7000. 그래서 청구에 확장을 한 겁니다. 왜요? 3천만 원 더 받고 싶으니까. 그게 되냐? 그게 청구의 확장 뭐예요? 청구의 변경 중에서 추가적 변경. 그래서 첫 번째로 추가적 변경 허용되냐? 추가적 변경이 심지어 항소심이잖아요. 이거 되냐? 여러분들 먼저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따라 가지고 뭐 청구 기초의 동일성, 그다음에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위에 나온 일반 요건을 써주셔가지고 요거는 가볍게 포섭을 해주시되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대 항소거든요. 부대 항소. 그 부대 항소의 실질. 목차 제목은 따로 제가 그 쟁점 답안지에 따 드렸어요. 뭐 부대 항소의 실질로 보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얘 동의도 없이 뭐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그 소를 취하한 뭐 그런 사건이거든요. 얘가 항소를 취하했을 때 얘 동의가 필요하냐, 얘 동의가 필요 없다. 왜요? 이건 부대 항소로 보니까 그 부대 항소의 실질로 넘어가서 부대 항소는 비항소설로서 항소의 이익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실제로 우리 문제도 풀 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 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더라. 나는 1억 원을 전부 청구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7천만 원만 청구했어. 그럼 3천만 원 확장 변경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항소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 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부대 항소는 항소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항소의 이익이 필요 없다. 전부 승소한 사람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요 3단 논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번은 좀 달라요. 2번은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승소한 원고가 어떻게 항소를 하죠? 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밑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 밑에 상소의 이익 일반론 있죠? 요 내용. 요 상소의 이익 일반론에서 넘어가시면 일부 청구와 상소의 이익 요거예요. 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요 내용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예요? 상소의 이익은 주문을 표준으로 하더라.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해서 이긴 사람 전부 이겼으면 이 사람은 상소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실상 1억인데 7천만 원만 청구하면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소송물로 보아서 판결이 만약에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 3천만 원 추가 청구 못하네. 그러니까 그럼 항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자. 항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거를 상소의 이익의 예외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일부 청구가 나오면 이렇게 상소의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3번 볼게요. 네, 뒤에 일부 청구와 상소 이익 요걸로 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상계는 거의 없습니다. 자, 볼까요? 다 읽어볼게요. 통설 판례는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었어. 3천만 원까지도 다 미치는 거구나. 왜요? 묵시적 일부 청구의 소송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용 여부, 법적 성질부터 시작하는 거죠. 법적 성질에 따라서 소송물이 달라지는 거니까 소송물은 뭐예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서 나머지 부분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일부 청구에 관해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 얘 어떻게? 나머지 부분 청구 얘는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별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항소도 못해. 전부 승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소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왜요?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 그래서 핵심은 나머지 부분에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항소, 상소의 이익은 원래 주문을 표준으로 해서 전부 승소한 자에겐 인정되지 않지만 요런 애들 묵시적 일부 청구로 별소로 확장할 수 없는 애들은 뭐예요? 얘는 확장을 위한 항소를 허용해 주어야 하더라. 그러니까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싹 정리가 되겠고요. 넘어가세요. 이제 상계입니다. 상계 한 20분 컷 해드릴게요. 상계는 여러분들 일단 항변이라는 거고요. 항변이다. 뭐가 아니다? 소송물이 아니다. 항변이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상계는 소송물이 아니고 여러분 소송물은 뭐예요? 원고가 소로서 구하고자 하는 실체법상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변이야. 피고의 항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상계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하고 23년에 아예 사례 자체 50점이 다 나와서 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상계가 나오면 이건 항변이다. 이건 항변이고요. 두 번째로 그냥 항변도 아니고 출혈적 항변입니다. 출혈적. 뭐예요? 내 거 뱉어내는 거예요. 내 거 뱉어내는 거다. 만약에 갑이 나에게 금전 청구를 하는데 을이 상계 항변을 해. 상계 항변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채권을 대등에게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내 것도 피 흘리면서 하는 항변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이러면 상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날려버리면 되지. 이런 것처럼 출혈적 항변이라는 거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뒤에 내용이 싹 다 읽힐 수 있습니다. 밑에 제1심 소송 절차 볼까요? 또 중복 소송 금지 나왔네.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죠? 259조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중복 소제기 요건 당소계,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계속 중 별소 제기라는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후소가 각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취지는 판결의 모순 저촉 금지, 모순 저촉 방지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요거 양괄호 2번 항변으로 제출된 권리의 별소 제기 이게 23년 기출이에요. 요게 23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 여러분들 왜 소송물 얘는 항변이라면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 상계는 소송물을 건드리더라. 항변이긴 하지만 소송물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 만약에 얘가 1억이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큼은 소송물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216조 2항에서 상계는 대항하자고 한 액수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 소송물을 건드리네? 그럼 이거는 상계 항변을 만약에 얘가 여기서 상계 항변 해놓고 다른 소송에서 다시 이거 가지고 소를 제기해 아예. 아니면
소를 제기해놓고 다른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해. 이게 그러면 이건 소송물 건드리는데? 이러면은 판결에 모순 저축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선 상계 항변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상계 항변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면 이거 뭐야? 모순 저축이 있겠네? 근데 여러분 원칙 뭐라고요? 항변이 실제로 그런 비판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항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 2 있죠. 이거 여러분 판례 있어요. 그 판례가 이게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 최신 판례 그렇게까지 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 상계 항변으로 제출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시한 바 없다가 아니고요. 그 밑에 두 줄 있죠. 그 밑에 두 줄. 요 내용 그대로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판례가 그대로 그 밑에 다만 상계 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방어 방법이지 않냐, 항변이지 않냐 내용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온 판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 주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검토 넘어가겠고요. 변론의 내용 항변과 부인 넘어가세요. 항변과 부인 나중에 우리 단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단문에서. 그리고 상계 항변의 특수성도 마찬가지고요. 3번 정도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 3번, 그 다음에 4번 이 정도가 이제 또 나올 만한데 여러분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해제권, 그 다음에 형성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상계랑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두 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형성권. 다른 형성권은 소를 취하하면 내가 계약 해제를 하면서 취소하면서 그걸 전제로 소를 제기했을 때 그 소를 만약에 취하했다? 취소권과 해제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취소권과 해제권의 효력이 유지가 되냐 아니면은 상실되냐 요 차이이더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줄 사법상 효력이 유지되는가 그 문제이다. 그래서 판례는 이제 신병존설의 입장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최근이라고 하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상계는 수동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여러분 수동채권이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자동채권은 자동채권은 상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가진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병존설의 입장으로 판시한 내용도 있더라. 요게 이제 이건 단문으로 낼 법도 합니다. 여러분들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에 효력해가지고 뒤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제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 요것도 이제 좀 재밌죠.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요 그림에서 갑이 만약에 5천만 원, 1억이었습니다. 1억이라고 하니까 을이 뭐라 그래요? 나 5천만 원으로 상계할래 라고 했더니 갑이 야, 너 나한테 받을 돈 따로 또 있지. 그거 가지고 또 상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3천만 원. 이게 상계가 가능하겠냐?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사안을 구별해 보자 그랬죠. 만약에 을에 이 상계 항변이 타당하지 않아.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 그럼 뭐예요? 이 5천만 원이랑 1억이랑 대등에게서 소멸됐다. 그러면 얘 상계할 대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 법리 있었죠? 그럼 됩니다. 끄덕끄덕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읽긴 할게요.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요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해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줄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 등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어서 제가 수학 예상 판단이라고 두 문자도 따드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괄호 2번 이제 요게 상계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상계의 재항변을 할 수가 있냐? 안 되더라. 왜요? 굵은 글씨. 그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 오른쪽에. 상계 항변과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우리 피고 을림의 소송상 상계 항변을 배척하면 뭐예요? 상계 재항변을 할 필요가 없지. 상계 항변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지. 두 번째로 피고의 이번에는 소송상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그러면은 맨 밑에 뭐예요? 그 이유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바로 밑에 대등에게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그 밑에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상계 재항변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옆에 5회 6회 선택경이거든요. 이게 변시에 나와가지고 이게 연속으로 나온다?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상계라서 주제가 상계라서 여러분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나오지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약간 하긴 할게요. 다 합니다. 다음에 기판력의 범위. 핵심은 기판력의 범위고요. 시적 범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여러분들 시적 범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사실심 변론 종결 때 요때 변론 종결 이때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없는지 판단을 한 이때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A 법원 선배님들께서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이날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이날의 권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지.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몰라. 이전에는 몰라가 답이에요. 몰라. 다만 뭐예요? 이때 권리가 있어. 이때도 있었겠지. 이때 권리가 없어. 없었겠지라고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금전 원본이야. 이자 채권, 지연손해금. 있으면 얘가 있겠죠 아마. 얘가 없으면 아마 없겠죠. 선결 문제. 이 소송물, 지연손해금이라는 소송물의 선결 문제는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있는데 없다고 주장하거나 없는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소의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송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형성권의 실효와 관련된 내용인데 상계는 뭐예요? 상계가 실효가 되냐?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때 네가 주장을 했어야 된다니까? 이때 만약에 네가 상계 주장을 했으면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됐겠지. 소송물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됐겠지. 근데 네가 상계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선배님이 권리가 있다라고 확정됐으면 네가 뒤늦게 네가 먼 훗날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이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기판력에 반하네? 가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 왜요? 보시면 상계는 출혈적 항변, 예비적 출혈적 항변이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형성권 있죠. 시적 범위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취소 해제 상계 건물 매수 청구권인데 취소 해제는 차단이 되나 뒤에 두 개는 차단이 안 된다. 결론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판례 검토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검토만. 왜요? 그 상계 항변을 실권시키면 상계 항변을 강제하는 거예요. 야, 이때 네가 반드시 상계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내 권리 지금 출혈적 방어 방법 나보고 출혈을 하라는 소리예요. 출혈을 강제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 상계를 뒤늦게 주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양괄호 2번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상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요건만 잘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요건은 많이들 암기를 안 하시죠. 실제로 변시하시는 분들도 그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첨삭해보면. 상계로서 다양한 액수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는데 이거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계 앞에도 계속 보듯이 뭐예요?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자동채권이 실질적으로 왜요? 우리 기판력이잖아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 안 한다잖아요. 자동채권이 실질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수동채권이 여러분들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수동채권이 뭐예요? 소구채권. 소구채권으로서 소송물 또는 이와 동일해가지고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였어요? 이게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닌 걸로 나와서 기판력이 발생을 안 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 양괄호 3번 기판력의 내용 및 범위 실제로 상계가 된 사안을 그러니까 요 요건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포섭까지 했을 때 다 됐네?
그럼 상계가 됐고 상계의 기판력이 발생했네? 그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이제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암기는 이제 일순환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상계 항변을 배척했어. 뭐예요? 네 권리 없다에 대한 판단이 생긴 겁니다. 너 그 상계로 주장하고자 한 그 자동채권 너 없어 그거라고 그 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부존재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그 범위는요. 그 밑에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법원이 반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더라면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서 수동 채권의 상세의 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 채권의 원리금 액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볼게요. 요거 그대로 갈게요. 요 그대로 가져가 오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1억 원은 그대로인데 처음에 얘가 5천만 원으로 청구할 때는 뭐예요? 5천만 원이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걸 인정해서 상계 항변으로 나아갔더라면 인정되는 액수니까 5천만 원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1억 2천이야. 1억 2천. 그래 5천만 원이 부존재. 5천만 원 부존재에 대한 그 기판력이 전부 발생을 하는 거고, 1억 2천의 경우에는 뭐예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얘와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액수 뭐예요? 1억.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억만 기판력. 1억만 기판력. 어떤 기판력? 1억만 없다는 기판력. 그러니까 얘가 을이 나중에 별소로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 기판력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뭐예요? 전서에 없다라고 했잖아. 유력한 증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그렇고요. 밑에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가로 2번 상계 항변을 인용한 경우. 인용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인용했다?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다가 대등액에서 소멸했네? 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약간 당연하죠? 왜요? 있고 대등액에서 소멸한 게 상계니까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게 그거고요. 그리고 밑에 수계의 반대 채권 중 일부 인용 나머지 배척한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너무 좀 딥한 얘기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넘어가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가지고요. 상소심 절차 보겠습니다. 상소심 절차.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우리 쟁점이 상소의 이익 하나랑 그다음에 항소 기각, 청구 기각 이 파트거든요. 그 2개 정도만 딱 하고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상소의 이익 파트에서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원칙적으로 그 상소의 이익은 상소이익은 주문을 표준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뭐예요? 갑이 1억 원을 청구하는데 을이 1억 5천만 원 15K네요. 그냥 1억 5천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뭐예요? 을승소 갑 청구 기각 이 판결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을 전부 승소했네요? 상계 항변이 인정돼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상소 즉 항소 또는 상고할 이익이 인정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더라. 마치 일부 청구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부 청구 뭐예요? 자기 거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 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예 없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1심 법원이 그걸 안 받아준 거야. 그러면서 내 상계 항변으로 인정해줬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로 날려버릴 수 있으면 난 1억 5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기판력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예요? 상계가 인정되더라. 그 양괄호 3번. 그래서 상계 항변과 상소의 이익 있죠. 이유종 판단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소이익 예외적 긍정되는 게 우리 상계 항변입니다. 상계 항변이 인정되어서 승소한 피고가 상소이익이 있대요. 왜요? 상계에 의한 필요 없이 뭐예요? 변제, 소구채권 부존재, 소멸시효 이런 거에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면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상계 항변이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억 원은 상계 항변 대등액에서 있다가 소멸했으니까
1억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아예 이거를 뭐 변제, 소멸시효로 날려버리면 나중에 그게 확정되어도 1억 5천 다 내가 받아낼 수 있다.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불변금 넘어가시고요. 핵심은 양괄호 3번입니다.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인데 여러분 소각하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거예요. 소각하에 대해서 원고만 그 문제점 보겠습니다. 소각하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환송하지 않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청구 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불변금과 관련해서 문제되더라. 즉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각하 뭐예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 절차가 부적법해 각하 그거 보완해서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구 기각이 나오면 권리 자체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판례는 확정 판결에 기판력을 이유로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은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변금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고를 기각한다.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 기각설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밑에 검토에다가 제가 청구 기각설이라고 써놨는데 청구 기각설은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항소 기각설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판례 입장으로 편하게 가세요. 불변금상 항소 기각설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잊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요게 이제 마지막. 만약에 상계가 나오면 얘가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얘가 끝판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볼게요.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핵심은 항소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되면 안 돼요. 항소한 사람한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럼 청구 기각이 아니라 그냥 항소 기각으로 항소 자체를 잘라줘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 확정이거든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보완해서 다시 소재기하면 돼. 그러면 그건 돼.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청구 기각을 해버리면 이거 본안 자체가 소송물 자체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사안이 4개로 갈리거든요. 제가 그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라고 해서 반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 상계 때는 인정이 된다 그랬죠. 상계 때는 1억인데 1억이고 얘가 1억이라고 봅시다. 1억이에요. 1억 해가지고 상계가 인정됐다. 원고 청구 기각 갑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때 만약에 1번 알고 보니까 소구 채권 원고의 이 1억 원 채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소구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원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 다시 기각시켜주면 됩니다. 누구만 항소했을 때? 얘만 항소했어요. 얘만 항소했으니까 얘한테만 불리하게 안 해주면 되지.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만 항소했는데 이게 없어. 그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얘는 당연히 청구 기각 판결 해주면 되는 거고 얘 갑 청구 기각 판결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건 그 밑에예요. 이게 없어. 이게 없다라고 항소심 판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소 판결에서는 있고 대등에게서 소멸했다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보기에는 야 네가 이게 없네. 그럼 어떡해요? 원고 청구 인용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 원고 청구를 인용해버리면 전소에서 청구 기각 판결 끌어냈는데 그거 다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뒷페이지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한 놈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소한 놈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불리하게 되면 항소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인데 이번엔 볼까요? 갑 많이 항소했는데 동그라미 1번 소구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내게 없대. 이러면 안 돼. 이럴 때 항소 기각으로 날리는. 이럴 때는 항소 기각해서 그 1심을 그냥 확정시켜 줘야 돼요. 1심을 확정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 맨 밑에 반대 채권이 부존재. 이게 부존재한대. 항소심이 봤을 때 그럼 땡큐지. 갑 항소했잖아. 갑 네 거 맞아. 네 말 맞아. 네 청구 인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여가지고요.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그 1순환 때도 다시 깔끔하게 정리 다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딱 시간도 맞았네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복습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 있죠. 만약에 1순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시간이 좀 난다. 쉬라고는 가볍게 쉬시면서 다른 거 노동법 하세요. 노동법 하세요. 여러분들 민소는 금요일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때 암기까지 싹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